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예정된 경청 투어 일정을 그대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합니다. 네, 자세한 내용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 일명 골목 투어, 경청 투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현장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인데 이 모습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이재명 후보는 지금 대선 후보로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지지자들, 지지층에게 불안을 더 조성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이런 어떤 대선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면서도 좀 이재명 후보의 말에 대해서 도저히 좀 납득할 수 없는 게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기자에게 뭐 그런 건 뭐 해프닝이다, 지나간 해프닝이다, 그리고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마치 대법원의 어떤 결정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어떤 발언을 하면서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지금 부정하는 어떤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저런 태도를 보이시는 분이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서 활동하는 것이 정당하냐, 그리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 정당하냐, 심히 참 우려스럽지 않다, 우려스러운 어떤 그런 어떤 생각을 지금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1일부터 골목골목 경청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첫날은 경기 북부 지역, 둘째 날은 강원도 지역에서 접경 벨트 지역을 방문하신 겁니다. 평소에 이재명 대표의 지론이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런 생각에서 접경 지역을 가장 먼저 가셨고요. 오늘은 동해안 벨트. 그러니까 동해안 벨트는 아무래도 해양 강국으로 나가는 전초 기지이자 또 글로벌 관광의 중심이기 때문에 가신 거고 속초에 가셔서 어업 활성화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지역들은 민주당의 지지세가 비교적 취약한 곳이고 또 대선 후보들이 평소에 잘 가지 않는 곳인데 가는 곳마다 많은 분들이 운집해서 뜨거운 지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장, 상가, 그리고 여러 직분들을 만나서 민심을 정말 깊숙이 경청하는 그런 진정한 행보를 보이고 계신데요. 어제 출마 선언을 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쪽방촌을 갔죠. 윤석열 대통령에 부역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더 약자로 만든 분이 첫날부터 쪽방촌을 가는 그런 일정을 잡으셨던데요. 8분간 머무셨습니다. 거기서 정말 보여주기식, 주마간산식으로 훑으면서 사진 찍기 그런 전시 행정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국민들께서는 아마도 그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그런 행보로 평가를 하실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말씀, 정말 그렇죠. 저희는 국민만 믿고 갑니다. 저는 우리나라 3심이라고 하지만은 4심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심, 2심, 3심은 사법부의 절차이고요. 4심은 국민들의 심판입니다. 국민들께서 6월 3일에 내란 세력들 그리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에 손을 들었던 10분의 대법관을 피고인석에 앉혀놓고 심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명언이 있죠. 예. 투표는 총알보다 더 강하다. 그 말을 되새기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파기환송 말씀을 해주시니까 사실은 이 후보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지고 소환장 송달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라는 분석인데요. 그 과정들은 좀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예, 뭐 대법원에서는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공직선거법 원칙을 계속 강조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이 뭐 대법원장의 어떤 원칙이라기보다는 공직선거법의 강행 규정으로 1심 6개월
항소심 2심 3개월 그리고 대법원 상고심 3개월을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행 규정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지키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공직선거법 1심에 무려 2년 2개월, 24개월, 26개월이 걸렸죠. 그런 어떤 상황인데 워낙 이 공직선거법에서 그렇게 강행 규정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제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공직 선출이 된 사람들이 임기가 최소한 임기 중에는 그런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코 뭐 서둘렀다기 하기보다는 좀 더 치밀하게 좀 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유력 대선 주자인 만큼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면 또다시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된다는 큰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적인 법적인 어떤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대법원과 앞으로 다가오는 이런 어떤 그 항소심 그리고 재항고에 이르는 이런 고등법원에서도 당연히 보통 때보다는 좀 다른 사건보다는 우선시해서 처리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네, 앞뒤 상황을 봤을 때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맥락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같은 의견이신지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먼저 팩트 체크부터 한 가지 하겠습니다.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는 상황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이 재판이 계속되어서 만에 하나 그 100만 원 이하 이상의 형이 나오더라도 그 공직선거법 사건은 이전 20대 대선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의 사건과 관련돼서는 직을 내려놔야 되지만은 이전 대선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하는 일은 없다는 말씀 정정 드리고요. 지금 정말 졸속 재판이지요. 그러니까 정말 전광석화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번갯불에 재판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633도 훨씬 더 초과 달성을 해서 대법원에 간 지 35일, 36일 만에 그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죠. 어제만 해도 굉장히 숨가쁘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재판 기록이 송달됐다. 좀 있으니까는 형사 2부 또는 7부에 배당될 거다. 7부에 배당됐다. 15일 공판 기일로 잡았다. 5월 12일이 공식 선거 운동 시작일인데요. 그 중간에 공판일을 잡는 그런 무도한 일을 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많은 걱정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15일에 공판 기일이 있고 그다음에 또 서둘러서 아마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압박을 해서 고등법원에 압박해서 빨리 그 선고를 하도록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재상고가 이루어질 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은 그 상고서를 받는데 7일, 그리고 상고 이유서에 20일, 그렇게 해서 총 27일을 보장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장할 것인가? 지금 벌이고 있는 작태를 볼 때는 그거마저 어기는 그런 불법이 자행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민주당의 좀 반응을 보면은 대법원을 향해서 그야말로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직접 대법원을 찾아서 항의를 하기도 하고 지금 탄핵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의 내부 상황이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사법부는 선출된 권력은 아니죠. 그런데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이 국민 주권의 가장 적극적인 실현 과정인 대선에 지금 깊숙이 개입을 하는 것이고요. 국민들의 가장 강한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후보를 사법과 족쇄를 채우는 그런 만행을 저지른 것인데요. 물론 판결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무죄를 선고했던 2심 판결도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존중되었던 것과 똑같이 민주당한테 불리하지만은 이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절차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 대법원에는 내규가 있습니다. 그런데 4월 22일에 소부에 배당을 했다가 바로 2시간 만에 전원 합의체에 회부를 합니다. 보통은 소부에서 심리를 한 후에 전원 합의체로 보내야 하는데 이제 그것을 예외적으로 생략했어요. 그리고 내규에 따르면 전원 합의 기일을 잡을 때 열흘 전에 통고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또 예외적으로 생략을 했어요. 그리고
내규에 따르면은 세 번째 목요일에 전원합의체 합의를 잡아야 되는데 네 번째 화요일인 22일에 했고 보통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을 또 예외적으로 24일에 또 두 번을 하루 간격으로 열었습니다. 예외가 겹쳐진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6만 쪽에 이르는 그런 방대한 공판 기록을 하루 남짓한 기간 동안에 다 봤다는 건 아닙니까? 그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소부에 배당되거나 전원 합의체에 회부되기 전에 미리 재판 기록을 봤다는 건데요. 그거는 재판권을 또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 내규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에요. 내부 규정이니까는. 그렇지만 이런 모든 내부 규정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이 판결문을 보면 1심 판결문에 복사해서 붙인 복부시지 않습니까? 대법원은 법률심이어야 하는데 사실심인 1심 판결 그리고 검찰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갖고 온 판결문이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문 그때 굉장히 늦게 나와서 한 3주 정도 지연됐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거기에 수긍을 한 것은 그 판결문을 들으면서 이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구나. 거기에 재판관들의 그런 고뇌와 수고의 과정이 그대로 담겨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또 많은 보수층에서도 수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문에는 수긍을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네요. 물론 존중은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데 비판의 칼을 들이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게 졸속으로 수의와 숙고와 하는 그런 고뇌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고요. 예. 그다음에 전체 중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두 분, 오경미, 이흥구 대법관의 그 소수 의견을 읽어보면은 그런 게 생략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 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은 뭐 사법 쿠데타이자 대선 개입이다 이런 입장도 있고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어떤 절차적인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박 대변인이 너무 말씀을 천천히 하니까 너무 시간이 좀 격차가 좀 심한 것 같은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지금 민주당의 지금 태도를 보면 본인들이 마음에 드는 재판이 있으면 아유 정의로운 재판이다. 뭐 헌법재판소 결정이라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재판이면 사법 구태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특히 민주당 의원들 보면 제정신 갈 정도로 정말 그 심한 그건 막말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법비 조모시라고 뭐 이야기를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법비 즉 법을 가지고 하는 어떤 산적과 같은 이런 어떤 표현을 뭐 쓰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뭐 사법 구태타라는 둥 그리고 한 달만 있으면 두고 보자라는 둥 그런 막말을 지금 막 쏟아내고 있는데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공당으로서 이런 어떤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런 어떤 발언을 일삼는 게 맞는가? 그리고 좀 이따가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단순하게 어떤 발언을 뛰어넘어서 지금 이제 고발을 한다든지 탄핵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고 좀 전에 박 대변인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한 달 후에 피고인석에 10명의 대법관을 세운다고 이런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막말로 이상한 지금 법안을 막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야말로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통치 원리,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아니 선거를 통해서 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까? 재판이 그러면 선거로 해결되는 겁니까?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통한 어떤 정부를 구성하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상권 분립과 법치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통치 이념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정면으로 지금 부정하는 어떤 막말과 그리고 어떤 법안과 그리고 이런 어떤 헌법 지금 이제 대법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압박을 가하고 고발을 하고 이런 태도는 국민들로부터 저는 엄격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태도라고 봅니다. 네, 의원께서 지금 법안 말씀을 하시니까 민주당 주도로 지금 추진되는 것이 대통령의 당선이 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가 진행 중에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이게 이재명 후보 한 사람만을 위한 방탄 악법이 아니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우선 홍 의원님 말씀 관련해서 제가 말이 느려서 시간을 오래 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말이 느린 사람은 아니고요. 조목조목 항변할 것이 많아서 말씀을 많이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피고석에 세운다는 부분은 국민들께서 투표로 심판하신다는 것의 은유적인 표현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해서는요, 아시다시피 그 헌법 84조의 불소추의 그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한다라는 소수 의견도 있지만 기소와 재판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지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의 제기를 하시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을 통해서 그것이 재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제 명확히 한 것이고요. 우리가 흔히 불소추 특권이라고 하는데 만약 그게 기소만 의미하는 것이라면은 불기소 특권이라고 했겠죠. 소추에는 재판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조항에 담긴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요, 대통령이 5년 임기 동안 국정 운영에 전념하라, 어떤 사법적인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좀 뭔가 좀 국정 운영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기소뿐 아니라 재판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죠. 그 조항을 만든 그 뜻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민주당은 앞으로 계속 이 법안을 끝까지 밀어붙일지, 또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될지,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84조의 그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불소추된다고 한다면 왜 지금 현재 정청래 의원이 이런 어떤 법안을 발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기존에 그 계속되고 있는 재판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이미 68조 헌법 내용에도 있습니다. 즉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대통령 당선자가 재판 이외 기타 사유로 거리됐을 경우는 재선거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죠. 그다음에 헌법 주석서에도 2010년도에 나온 이 헌법 주석서에도 여기 소추는 수사와 기소를 의미한다고 명백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이 이런 어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낸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런 어떤 그 법안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많이 발의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법원 조직법을 개정을 해서 지금 15명 이내로 돼 있는 대법관의 수를 30명으로 하면서 그리고 판검사 이외에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어떤 내용도 있고, 굉장히 이재명 후보를 만약에 유죄가 됐을 때 방탄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악법들이 마구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 의원 중에서 제가 의원 이름은 까먹었습니다만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공직선거법에 이런 어떤 허위사실 공표를 빼거나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 내지는 당선 무효형에 100만 원 어떤 기준선을 1000만 원을 올리는 이런 어떤 법안도 이미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어떤 법안을 통해서 입법 독재를 통해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 대통령도 없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이제 유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이런 입법 독재, 입법 폭주를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럼 거부권에 있어서 2조 권한 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어떤 예, 뭐 당연히 2조 권한 대행은 당연히 그 위원 어떤 뜻으로 거부권을 이제 행사를 할 겁니다. 제2요건을 행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2조 권한 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기간도 사실은 이제 한 달 남짓 이런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이 일단 1차적으로 제2요건 행사한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발의를 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예,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2조 권한 대행의 선택은 무엇이 될까? 같은 질문 간단하게 드리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셔야 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이 또 이재명 맞춤 법안이라고 하셨는데요. 공직선거법이 좀 이연령 비연령인 부분들이 있고 너무 이제 엄격하게 되어 있어서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예전에부터 한 10수년 전부터 나온 얘기라서 그것도 이재명 맞춤법이라고 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전당대회를 열고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을 합니다. 3시 넘어서 아마 그 결론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지금 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해서도 두 후보가 반대의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심과 민심 좀 어느 쪽으로 향할 거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예, 일단 저는 당신과 민심의 괴리가 그렇게 크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오늘 3시 전후에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크게 보면 3가지 이슈가 누가 최종 후보가 되는지 이제 결정할 겁니다. 첫 번째,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탄핵의 어떤 찬반 여부.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탄핵의 어떤 찬반 여부보다는 두 번째, 즉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느냐 이런 점에 당원들과 국민의힘 지지층도 아마 생각이 같을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까지 탈락한 후보들, 특히 빅4에서 탈락한 홍준표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세를 누가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3가지 이슈가 결국은 이제 그 최종 후보 결정의 어떤 결정적인 어떤 승패를 좌우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어떤 여론조사라든지 분위기를 보면 김문수 후보가 앞서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판 지금 그 한동훈 후보의 추격세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특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조직력이 굉장히 좀 강하다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29억 4천 뭐 선거 자금을 모은 데 있어서도 11시간 만에 이재명 후보보다 더 빨리 모은 것이라든지 또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면 막 댓글이 온다든지 그런 어떤 조직세는 지금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막판에 이런 어떤 조직세가 어떤 또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냐 이런 점도 막판 어떤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지층의 움직임은 바로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 일단은 그래서 어떻게 좀 예측을 하십니까? 뭐 상대당 일이라서 예단해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은 한동훈 후보가 뭐 빠르게 치고 올라오기는 하지만은 역전까지는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객관적으로 본다면은 계엄을 비판하고 찬탄 후보인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의 선택을 받는 게 맞겠죠. 정말 계엄 세력에 있었던 그런 분보다는요.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오늘 킨텍스에서 이제 하면서 마지막에 후보가 결정이 되겠지만 이거는 이제 예선 마이너리그잖아요. 이제 본선 메이저리그가 남아 있는 거고 부전승으로 올라오는 후보에 대해서요. 근데 참 국민의힘은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 정당이 공당이 어떤 자체적인 적통 후보를 배출하지 못하고 외부 용병을 이렇게 수혈에다 쓰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최종 후보가 누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에 출마하는데 쭉 도열해 있고 또 국민의힘 대변인이었던 분이 그쪽으로 쪼르르 달려가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는 참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기이한 정당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저희가 이제 오후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앞서 의원께서도 빅4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지지세가 얼마나 이제 나머지 두 후보한테 흡수됐을지가 당락을 좀 가를 거다라는 맥락으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흘러가는 어떤 일련의 모습들을 보면 이 지지세가 이쪽으로 좀 갔겠구나라고 좀 가늠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지금 현재 예측은 일단 안철수 후보 지지층은 상대적으로 한동훈 후보에 갈 가능성이 많고 홍준표 후보의 지지층은 또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뭐 그걸 뭐 몇 프로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 추측에는 한 예를 들면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 거의 한 7대3 이상으로 지지층이 김문수 후보 쪽으로 갈 가능성은 많다고 봅니다. 이제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곧 또 김문수 후보 뭐 당선 확정이냐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렇게 이제 흘러가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요인 즉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누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점에 굉장히 많은 어떤 포인트를 보고 이제 사람들이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1차 경선 이제 빅4에서 당원들의 참여율이 좀 저조했습니다. 한 50% 정도 됐었거든요. 지난번 2021년 윤석열 대통령이 될 때는 당원 참여율이 63%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저조했는데 이번에는 또 한 53%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조금 더 이제 경선의 열기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보는 누가 이재명 후보를 이길 것인가에 대한 그런 선택이 좀 더 본인들의 어떤 마음가짐이 이제 정해졌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상대당입니다만 이제 정치권의 몸 담으시면서 경선이 무르익을수록 이제 탈락한 후보들이 있다면 그 마음, 그 지지세는 어떻게 흘러가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가늠이 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네, 홍석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흡수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대선은 미래를 보는 전망적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어젠다를 던져야 하는데 국민의힘의 경선이나를 보면 이재명과 대항할 후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참 대선 공약이 이재명 잡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죠. 보수 진영의 대선판도 그야말로 요동을 치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도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폭풍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한 화면 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핵심 목표이자 국무총리 재임승 거의 매일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그때 이재명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 다른 거는 1kg, 2kg, 조금은 조율해서 나오시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빠른 시간에 한번 보든지 또 서로 소통을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계엄 등을 동원해서 나라를 정말 망칠 거라는 진흙탕 속에서 저 막가파들과 개싸움에서 이기겠습니다. 대법원을 규탄한다. 네, 수고하시고요. 자동차 전용가요. 제가 폭삭 속았수다 보다가 엄청 울었는데 넷플릭스에 전 세계에서 1등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치만 잘 되면 유능할 뿐만 아니라 충직한 사람들을 뽑으면 정말로 세상이 바뀝니다. 호남 사람입니다. 네, 자 한덕수 전 총리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개헌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또 5.18 국립묘지를 참배하려다가 불발되면서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인 이 모습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참 안타깝습니다. 그 5.18 국립묘지를 이제 참배를 하면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 전 총리가 이제 대선 후보 출마를 이렇게 본격적인 어떤 첫 발을 내딛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그 참배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갈갈이 떨어지는 어떤 분열과 갈등의 어떤 현장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역을 참배를 했죠. 그때는 막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실 참배를 하는 것을 막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를 좀 할 수 없는데 그만큼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통합의 어떤 필요성이 굉장히 좀 커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덕수 후보가 출마했던 변으로 통합, 즉 본인이 어떤 전주 출신으로 어떤 지역의 통합 그리고 노무현 또 대통령 때
총리를 했기 때문에 또 가치관의 어떤 통합 이런 어떤 문제 그리고 통상을 어떤 해결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어떤 취지로 출마 선언을 하면서 특히 3년 어떤 임기를 통해서 개헌을 완수하겠다 이런 취지로 출마 선언을 국회에서 했습니다. 출마 선언이라든지 큰 어떤 정치적 행보에서 장소적 의미도 굉장히 큰데 아무래도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 전 이제 권한대행 후보 같은 경우 국회를 선택하는 이유는 본인이 또 국회 또 출신은 아니지만 또 국회가 또 미니 전당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상징적 장소를 선택한 것 같고 좀 전에 화면 중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 GTX를 타고 이제 젊은 층과 대화를 했는데 경기지사 시절에 이제 GTX를 또 했기 때문에 본인의 또 과거의 어떤 업적을 좀 부각시키면서 저런 어떤 행보를 좀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대선 후보로서 한 전 총리의 파급력은 얼마나 있다고 좀 보십니까? 한덕수 전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총리였죠. 실정으로 온갖 실정의 책임자이기도 하고요. 오욕으로 점철된 윤석열 정권과 궤를 같이 했던 운명을 같이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석고대죄하고 조용히 재판을 기다려야 할 뿐이 저렇게 대선에 나온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아마 그 민심은 어저께 5.18 민주묘지에서 거센 저항에 부딪힌 것에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쪽방촌에서도 그렇고 광주에서도 싸늘한 민심을 맞으면서 아마 당혹감을 가지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국민 통합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윤석열 정권 내내 국민들 갈라치기 하면서 나라를 두 쪽 낸 분이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도 또 경제 회복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를 다 말아먹어서 이 마이너스의 손이 또 경제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도 참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개헌을 이제 제1 과제로 들고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어제 저기서 말씀하신 후에 기자들과의 백불 장면을 보니까 굉장히 준비가 안 돼 있으시더라고요. 가장 먼저 나올 질문에 대해서 아주 원론적인 얘기밖에는 왜 개헌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나 그 어떤 항목을 수정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굉장히 잘 못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3년으로 첫 번째 28년에 임기를 이제 단축해서 총선과 대선을 같이 치르겠다는 그 말씀은 있었지만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주 진지한 고민을 못 하고 나오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이제 심판으로 뛰던 분이 선수로 뛸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심판복을 입고 있다가 선수복으로 갈아입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아니고 선수복을 입고 그 위에 심판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전 선거 운동하고 관권 선거 를 해왔던 거죠. 이 총리실 직원들이 보도자료도 내고 그리고 이제 미리 참모진이 나가서 선거 캠프 치르고 또 유튜브나 책에 나오는 이런 거를 보면은 사전 선거 운동과 그 관권 선거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5.18 민주묘역에서 그런 민심을 대하게 된 것은 고향 바꾸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50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해오면서 김현상 정부까지는 서울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DJ 정부부터는 전북 출신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6년 12월에 특허청장이 되셨을 때 그때 그 전북 출신을 서울 출신으로 바꾸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그런 증언도 있고요. 그리고 통상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000년 중국과의 마늘 협상 때 이면 합의가 있었죠. 근데 그거를 숨기고 있다가 2002년 경제 수석할 때 밝혀져서 경질당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그런 DJ 정부에서 그렇게 경질됐던 분을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그리고 마지막 총리까지 이렇게 중용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님 장례식에 불참하셨죠. 그렇게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뿌리치고 잃었던 모든 전력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광주에서 그런 일을 당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 짚어봤는데요. 그 여느 때보다 민심의 향방이 중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